안녕하십니까. 소개 네. 감사드립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최유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요, 만성통증의 기능학적 관리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주제를 받고 제가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기능의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통증의학과 입장에서 만성통증 환자들을 그러니까 끌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정한 주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통증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통증은 굉장히 주관적인 이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통증의학회에 의하면 통증이란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나 이런 손상에 관련돼서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쾌한 경험으로 정의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통증은 뭐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라든지 뭐 근육의 뭐 손상 정도 그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개개인의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뭐 사회 경제적인 요인까지 다 합쳐져서 나타나는 통증이 되겠고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처음에 저희 통증 클리닉 강의를 할 때는 What is pain 해서 페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통증은 이제 예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통증은 우리 몸에서 뭔가 잘못됐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이런 신호를 통해서 우리 몸의 이제 보호 메커니즘들을 이렇게 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통증은 시계열로 보면 이제 어큐트와 크로닉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큐트 통증은 보통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한 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이후로도 계속 아프신 분들을 크로닉 페인이라고 저희가 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급성 통증은 주로 오비어스한 어떤 이벤트가 있죠. 그 이벤트에 따라서 아픈 사람들을 이제 급성 통증 환자분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고, 이런 급성 통증은 사실은 프로텍티브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치료에도 잘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로닉 페인인데요. 크로닉 페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도 통증을 유발시키는 분들도 있죠. 뭐 콕시고디니아라든지 뭐 불보디니아 등등요. 그래서 이런 만성 통증 환자가 이제 머리가 아픈 게 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시계열적 분류 말고 이제 기전에 따른 또 통증의 분류를 보시면 우선 피지올로직 페인이 있겠습니다. 피지올로직 페인은 어떤 녹시어스 스티뮬라이에 직접적으로 익스포저가 되었을 때 바로 발생하는 통증을 뭐 생리적 통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 개념이라고 보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런 이제 녹시어스 스티뮬러이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메디에이터들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접한 너브에 어떤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의해서 통증을 저희가 느끼게 됐을 때는 노시셉티브 인플라메이터리 페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피지올로직 페인에 비해서는 이런 노시셉티브 인플라메이터리 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마더레이트 시비어 양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뉴로패식 페인이 있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 여기 그 발표했을 때 선생님들의 그 어떤 과 선생님들이 많으세요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척추병원 선생님들도 꽤 많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이 뉴로패식 페인은 로백 페인 환자의 한 5% 정도는 그 스파인 페인의 이제 5% 정도는 뉴로패식 페인의 양상을 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사실 논문에 따라서는 16에서 55%까지도 이런 로백 페인이 뉴로패식 페인으로 분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로패식 페인은 1차적으로는 이제 CNS라든지 PNS 디스펑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뉴로패시, CRPS, PHN 등등이 대표적인 질환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믹스트 페인 양상으로 나타나시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로패식 페인이 무엇이냐? IAFP에서는 신경병성 통증을 신경계의 1차적인 병변이나 기능 이상에 의해 시작되거나 발생한 통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자한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뭐 디스에시아라든지 아니면 파라세지아를 호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인듀서블하게 알로디니아, 하이퍼알제시아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 센스럴 센시타이제이션, 뭐 그거 이외에도 뭐 디센딩 이니비터리 메커니즘이 좀 블록되는 경우 이런 페리페럴 뉴로패식 페인이 발생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는 질환군들을 뭐 분류를 해보면 페리페럴 뉴로패식 페인에서는 뭐 여러 가지 PHN이라든지 뭐 나디큘로패시 그리고 뭐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통증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센트럴 뉴로패식 페인의 경우에는 포스트 스트로크 페인, 아니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연관된 통증, 혹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후에 발생하는 뉴로패식 페인 등등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하게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반적인 아프다뿐만이 아니고요. 버닝, 팅글링, 슈팅, 스퀴징, 이런 양상으로 통증을 호소하신다거나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기 오는 듯한 느낌, 프리징 양상, 럼니스 등등으로 약간 비자한 통증 양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이 뉴로패식 페인을 어떻게 이제 알아낼 수 있냐?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설문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DM4 퀘스처네어가 가장 간단하고 선생님들께서 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DM4 같은 경우에는 스파인 페인에서 로백 페인에서 뉴로패식 페인을 잡아내는 디스크리미네이팅 파워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한 10가지 정도의 이런 예스 노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설문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환자에게 인터뷰해서 체크해야 하는 내용, 두 번째로는 환자의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해서 체킹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코어가 4점 이상이 된다면 선생님들은 이 환자가 뉴로패식 페인을 호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골신경, 사이아티카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팔다리의 신경병증, CTS 등등도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의 발생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파인 쪽에 관련된 로백 페인에서 최대는 55%까지도 뉴로패식 페인의 양상을 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로패식 페인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하냐? 환자들이 다른 이런 넌 크로닉 뉴로패식 페인의 환자분들에 비해서 뉴로패식 페인의 환자분들은 80% 이상에서 중증도 이상의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증 외에도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 등등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QOL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도 보시면 삶을 즐긴다거나 수면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대인관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크로닉 넌 뉴로패식 페인에 비해서 이런 크로닉 뉴로패식 페인 환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QOL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뉴로패식 페인은 어떻게 메디케이션을 하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흔히 가바펜틴이라든지 프레가발린 등의 항경련제를 처방을 한다거나 TCA, SNRI 등등의 항우울제를 처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 저희가 마효선 진통제라 트라마돌 등등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에서는 이 진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크로닉 페인 환자분들을 이끌어갈 때 블록도 하고 에듀케이션도 하고 프리벤션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성격이 급한 환자분들이 많은 경우에 저희가 물론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하긴 하지만 진통제를 사실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환자를 끌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진통제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진통제는 흔히 이제 엔세이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그리고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세트아미노펜, 흔히 타이레놀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타이레놀은 파라아세틸아미노페놀의 약자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해서 약자이고요. 파라세타몰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쪽에서 많이 불리는데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V제제 데노간이 파라세타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흔히 이런 페인풀한 스티뮬레이의 스레시홀드를 올려주면서 그 해열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PGT 바이오신더시스를 서프레션하면서 프로스타노이드 메디에이티드 하이퍼알제시아를 이니비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이고 가정 상비약이기 때문에 이게 오버도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교육을 좀 잘 하는 것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널제식 이펙트라든지 안티파이레틱 이펙트는 아스피린과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고 하지만 세라피틱 도주에서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 어베이러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약제 중에 하나이고요. 대부분은 유린으로 배설이 됩니다.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라지 도주에서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글루타치온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서 결국은 독성 물질들이 쌓여서 헤파토톡식 이펙트를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거로는 4시간 동안에 밀리리터당 30마이크로 이상이 익스포저가 된다거나 아니면 15시간 동안 밀리리터당 45마이크로 이상이 익스포저가 된다면 시비어 리버 데미지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리커멘데이션을 해주시기로는 하루 동안 애들 같은 경우, 어린이 같은 경우는 kg당 80ml 이하로
이제 권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어른은 좀 이게 낮아졌습니다. 예전엔 6g이었는데요. 4g으로 좀 제한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2병 이상의 술을 먹는 크로닉 알코올릭스 환자에서는 2g으로 제한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세타미노펜이 체내로 들어가게 됐을 때 대부분은 이 넌톡식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NAPQI라는 것이 독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NAPQI가 아까 글루타치온 메커니즘에 의해서 넌톡식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과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얘를 분해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이 다 고갈이 돼서 NAPQI가 너무 이제 과량으로 생성이 되면서 헤파토톡식 이펙트를 나타나게 되고, 풀면 헤파타이티스까지 빠져서 심하면은 이식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레놀이 단일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복합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이 복합제들의 그 양까지 그 고려를 하셔서 환자분들에게 타이레놀의 하루 도즈를 좀 리커멘데이션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엔세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엔세이드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심평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약 중 하나가 이 엔세이드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나온 약제이고요. 1960년대 이전에는 스테로이드만이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를 갖는 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1960년대 이 약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서 스테로이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를 갖는 약이다 해서 엔세이드란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흔히 아시는 것처럼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의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항염 작용이라든지 해열 작용 같은 것들 나타내게 되는 약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는 두 가지 아이소폼으로 나와 있고요. 가이스트릭 프로텍션이라든지 플레이틀렛 어그리게이션에 영향을 주는 하우스키핑 엔자임을 하는 타입 1이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마이토제닉 스티뮬라이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콕스2, 그러니까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 2,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겠습니다. 엔세이드는 이 1과 2를 모두 블로킹하면서 그 약효를 나타내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제식 이펙트, 안티파이레틱 이펙트,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까지 이런 많은 그 약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엔세이드는 GI 톡시서티가 있는데요. 이 약 자체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가스트릭 피오를 먹었을 때 그 가스트릭 루멘에서 pH 뉴트럴한 뮤코자에서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되면서 템포러리하게 에피테리얼 셀이 트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피테리얼 셀에 이 산성인 약제가 그 데미지를 입히게 되면서 가스트릭 그 GI 그 트러블을 유발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엔세이드가 없는 일반적인 그 위장관에서는 이 에피텔리얼 셀에 뮤신이라든지 바이카보네이트, 포스포리피드 같은 것들이 시큐레이션이 되면서 가스트릭 프로텍션을 하고 있지만, 엔세이드가 들어오면 이런 기능들이 다 막히면서 GI 트러블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V라든지 IM으로 쓰는 엔세이드도 얼서를 유발시키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그 pH 때문에 공격하는 그런 이제 트러블 말고도 시스테믹하게 프로스타글란딘의 신서시스를 방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스트릭 뮤코자의 디펜시브 펑션을 떨어뜨리면서 이 GI 톡시시티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I 톡시시티 리스크 팩터로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언컴플리케이티드 얼서 히스토리가 있거나 65세 이상이거나 하이도즈 엔세이드 세라피를 하시는 경우, 그리고 아스피린이라든지 글루코콜티코이드, 안티코아귤런트를 함께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GI 톡시시티 리스크 팩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의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컴플리케이티드 얼서 히스토리가 있다 했을 때는 하이 리스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분에서는 어떻게 프리벤션을 하냐? 로이스트 이펙티브 도즈를 숄테스트 피리어드 동안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엔세이드 중에서도 하이 톡시시티를 가지는 게 케토롤락이라든지 피록시캄 같은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를 리스크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PPI라든지 미소프로스톨 같은 약제를 같이 사용하거나, 최근에는 복합제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같이 투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콕스2 이니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컨커런트하게 안티코아귤런트라든지 아스피린, 콜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7년도 AC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로닉하게 엔세이드 세라피가 예상되어져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한 후에 확실하게 재균을 한 후에 엔세이드 장기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GI 트러블 말고 CV 리스크도 굉장히 이제 계속 우려되어져 오는 이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요.
엔사이드를 크로닉하게 오래 사용하신 분들에게서는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 그리고 MI라든지 스트로크의 리스크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에게 약을 처방을 하고 갑자기 환자분이 오래 약을 드셨던 분 중에 고혈압 약을 갑자기 복용을 해요. 아니면은 스텐트를 넣었어야 하게 되면 혹시 내가 처방한 약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약을 스탑을 한다거나 다른 제재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CV 리스크의 CV 톡시서티의 리스크로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가 있다거나 MI, 리센트하게 바이패스 서저리를 했다든지 스텐트를 넣은 경우 등등이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중에 CV 리스크랑 GI 리스크 등등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이소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콕스1은 놔둔 채 콕스2,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유발되는 콕스2만 블록을 하면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콕스2 이니비터들입니다. 콕스2만 셀렉티브하게 블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콕스2만 셀렉티브하게 블록을 하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콕스 1, 2가 다 이제 있는 상황에서는 스름복산과 프로스타사이클린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플라이틀렛 어그리게이션이 적당히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콕스 2만이 셀렉티브하게 블록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스름복산의 이펙트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플라이틀렛 어그리게이션이 좀 더 많이 되고 그러면 스럼보시스의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냐라는 우려가 콕스 이니비터에서는 항상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름복산만 과잉돼서 이게 헤모스테이시스나 스럼보시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라는 우려가 항상 제기되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초반에 나왔던 로페콕십이라는 콕스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V 리스크가 시리어스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돼서 FDA에서 승인 취소가 돼서 퇴출된 약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이제 이 셀라콕십과 나프록센, 이부프로펜을 크로닉 아스라이티스 환자에서 처방을 했는데 이 CV 리스크를 비교를 해봤더니 나프록센과 셀레콕십, 이부프로펜에서 CV 리스크가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조금 더 CV 리스크가 기존 NSAID에 비해서 많이 높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처방을 하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흔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콕스2 이니비터는 셀레콕십이 되실 거고요. 아마 이제 OA, RA,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등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요.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적응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적응증은 다 없어졌고 예방 목적의 소화기관용 약제 병용 투여 금지 그리고 캐비지 전후 투여 금지 이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팔마콥십, 에토리콕십 같은 새로운 콕스2 이니비터 제제들도 나왔는데요. 이것들은 RA, AS에서는 앵킬로징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OA에서만 인디케이션이 되어 있고 상보 위장 간의 궤양, 출혈, 천공 치료 귀향력이 있다거나 스테로이드 제제에 투여를 하고 있는 환자분이라든지 항응고제 투여, 기존의 NSAID의 불응성이 있다거나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에서만 적응증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NSAID, 콕스2 이니비터를 포함하는 NSAID를 처방을 하실 때는 GI 리스크와 CV 리스크를 잘 따져서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라마돌 계열도 많이 처방을 하고 계실 텐데요. 1962년에 처음으로 독일에서 합성된 아편 유사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데인 아날로그라고 알려져 있고요. 센트럴 오피에이드 아고니스트 그리고 CNS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로 작용하면서 듀얼 액션을 하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입니다. 몰핀의 한 5분의 1 정도의 진통 효과를 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약은 대사가 돼서 M1 메타볼라이트를 만들어서 뮤 리셉터에 작용을 하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를 보시면 크로닉 유주에서 기존의 오피오이드보다 어딕션이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제인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딕션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처방해 보신 분들은 모두 경험을 하셨을 사이드 이펙트 같은데요. 노지아, 보미팅, 그리고 퍼티거, 세데이션까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하지만 이 세로토닌 신드롬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요. 트라마돌은 다른 세로토너지क 에이전트와 사용을 했을 때 세로토닌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이도즈에서는 특히 세로토닌 릴리즈를 인덕션을 시키기 때문에 체내에 세로토닌이 너무 과하게 돼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마 처방한 직후가 아니시더라도 환자분들이 쭉 드시다가 갑자기 다른 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
입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뭐 땀이 난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몸이 떨린다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세로토닌 신드롬 의심을 하시고 트라마돌을 좀 위드로우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멘탈 체인지로 이제 위아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약 부작용들도 좀 잘 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뉴로머스큘러 이펙트, 오토노믹 이펙트, 멘탈 스테이투스 이펙트에서 세로토닌 신드롬은 크게 3가지 종류의 그 작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이퍼 리플렉시아라든지 리지더티, 하이퍼토니아 등등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니자, 다이아프레시스, 플러싱 등등도 나타날 수 있고, 앵자이어티, 하이퍼 리액티비티 등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에서 트라마돌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라마돌은 위드드로울이 있죠. 갑자기 뚝 끊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잠도 못 자고 앵자이어티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위드드로울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약을 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그 외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피어 메디케이션만큼이나 환자분들도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희 퉁퉁 클리닉에서도 사실 재활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별의 맞춤 운동 치료를 저희가 리커멘데이션 하거나 처방을 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통증 클리닉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닉 페인에서의 운동은 이미 효과가 있다라고 확증되어져 있는 사실이죠. 이런 피지컬 액티비티와 엑서사이즈가 그 피지컬 펑션과 QOL을 좋게 하고 페인의 시비리티를 훨씬 더 좋게 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일단 급성기 환자한테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활동적이며 일상생활의 동작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성기 환자에서도 운동이 효과적이고요. 경도의 통증 감소, 기능 향상과 병가의 감소 등등으로 운동이 되게 효과적이고 척추 지지 근육의 강화 및 지구력 증진, 유연성이 부족한 부위의 신장 관절의 운동 범위 증가 등등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만성기 크로닉 환자에서도 굉장히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크로닉 페인 환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멀티플 조인트 페인을 가지고 있는 스파인 페인도 많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따르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하게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신다든지 걷기를 하시는데 주 3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약간 힘들 정도로 하셔라라고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젊은 환자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스테빌라이제이션 트레이닝이라든지 플렉서빌리티 트레이닝, 스트렝스닝,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등등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스파인 운동으로서는 윌리엄스 플렉션 엑서사이즈, 맥킨지 익스텐션 엑서사이즈 한 3가지 종류의 코어 엑서사이즈 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환자분들이 이 영양요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IVNT를 그냥 처방을 하지는 않지만 환자분들이 왔을 때 크로닉 페인 환자분들이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글루코사민이 좋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논문에 에비던스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비타민 C가 가장 확정이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피오로 처방을 하기도 하고 입원 환자들에서는 하이도즈 비타민 C를 믹스하기도 하는데 아마 다음 강의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컨벤셔널하게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것들을 IVNT로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량의 미세 원소들도 많이 하시는 추세이신 것 같고요. 면역 증강제 주사라는 것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맞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의료 기록이라든지 떠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 면역 증강제, 스티뮬런트를 쳐봤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 잘 모르는 분야여서 에비던스를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다만 요즘에 실손보험 회사들에서 이런 정맥 치료 목적의 입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처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 C가 워낙에 크로닉 페인 환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올해 나온 논문에서는 하이도즈 비타민 C가 오버롤 모탈리티도 되게 임프루브 한다라는 이런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고요. 최근에 비타민 D도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비타민 D가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 걸 논문을 또 찾아보았는데 커주얼 릴레이션십은 아직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자들은 크로닉 페인 환자분들이 비타민 D 디플리션이 있을 경우에는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셀레늄 얘기도 많이 나오길래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케이스 리포트 정도의 수준의 이제 논문들은 있었는데 PHN에서 알로지니아와 페인을 좀 호전시켰다라는 논문도 있었고요. 디프레션의 리스크 팩터가 되더라. 아니면 RA 환자에서 약간 롤을 좀 하지 않을까 정도의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요거 전에는 마그네슘이 뉴로패식 페인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논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난 것들인데 이런 뉴로패식 페인에서 마그네슘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있어서 보시려고 가져와 봤고요. 이것은 이런 크로닉 머스큘러스켈레톤 페인에서 도대체 그럼 어떤 뉴트리셔널 팩터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페인을 유발시키냐를 좀 찾아본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크로닉 류마토이스 아트라이티스 환자분들은 칼슘, 폴레이트, 징크, 마그네슘, 비타민 B6 레벨이 좀 낮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크로닉 파이브로마이알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테인, 리피드, 비타민 A, K, 폴레이트, 셀레늄, 징크 레벨이 낮더라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크로닉 OA 환자에서는 이런 팻과 슈거 인테이크와 페인 시비리티와는 파지티브한 연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반면에 페인 스레시홀드와 프로테인 인테이크 이 두 개에 관해서도 그 파지티브한 연관관계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영양제들을 넌 드럭 페인 릴리버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저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증 조절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준 표가 있어서 좀 가져와 보았고요. 최근에 뭐 보스웰리아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이 보스웰리아는 페리페럴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와 여기 보시면 이뮨 레스폰스에 뭐 작용을 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키더라. 그리고 이게 강황이죠. 강황 같은 경우에는 뭐 페리페럴 요시셉티브 블럭을 시키고 카틀리지 데미지에 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통증에 뭐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을 좀 정리한 표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고요. 혹시 선생님들이 이제 도주에 관해서 궁금해하실까봐 좀 이 표도 같이 넣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IVNT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유산균들도 RA 환자에서 인플라메이션을 좀 낮추더라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것도 좀 가져와 보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리한 그룹에서 이 다스28이라는 게 이제 RA 펑션을 보는 스코어인데 처리한 그룹에서 펑션이 더 올라가고 인플라메이터리 마커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통증학회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통증 환자를 매니지하는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있어서 좀 더 보았고요. 첫 번째로 마약성 진통제의 약물 사용과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위험과 이득을 평가해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는 비장에서 림프구의 증식과 NK셀의 세포 독성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 또 장기간의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은 HB 액시스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글루코콜티코이드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NK셀의 세포 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증 자체가 면역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마약성 진통제를 갑자기 중단한다면 환자에게 통증의 악화나 금당 증상 등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 보면 관리 지침으로는 만성 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은 통증 조절에 있어서 단기 및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갑작스러운 마약성 진통제의 중단이 통증의 심각한 악화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크로닉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던 환자에서 코비드19 감염이 확진이 되었다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뭐 다른 약물 치료를 좀 많이 복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간이라든지 신장 기능의 손상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통증의 약제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알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패치 주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감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체온이 올라간다거나 주환자실에 이런 가온 패드 등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저하 등과 같은 약물 부작용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관리 지침을 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는 흔히 저희도 이제 블럭, 뭐 관절광내 블럭이라든지 너브 블럭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테로이드는 면역 체제를 억제하고 감염, 폐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관절광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독감 백신과 병행할 경우에 독감에 감염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시술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도 수일간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이용하는 주사 치료는 위험 및 이득을 따져서 시행을 하고 가능하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고위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세이드는 초반에는 ACE2를 증가시켜서 이 코비드-19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WHO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크로닉하게 처방하는 환자가 레스피레이터리 심텀이 있고 코비드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좀 스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환자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처방을 해야 되겠고, 주의할 점은 초기 증상인 엔세이드를 사용했을 때 주의할 점은 초기 증상인 발열이라든지 몸살 등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A 등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서 이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라든지 이뮤노 모듈레이터리 세라피가 약간 양날의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티코스테로이드 약제를 그러니까 환자도 의사도 감염됐는지 모르는 코비드에 감염된지 모르는 너무 이른 시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약제 때문에 또 이뮤노 서프레시브 이펙트가 있어서 바이럴 리플리케이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좀 주의를 해서 처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에서 이런 RA 등으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온고잉 세라피는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자의 주의 사항이 있겠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으시기 때문에 백신 주자 전 일주일, 후 일주일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근골격계 시술이 긴급하거나 혹은 응급에 준하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시행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시행 가능한 경우에는 덱사메타손을 이용하는 걸 조금 더 권장을 하고 있고요. 위의 권고 사항은 환자의 면역 및 전신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Q&A는 바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특별히 Q&A가 없었는데 혹시 자중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하나만 좀 질문 부탁드리는데, 사실 이제 그 페인이 이제 근골계를 치료하는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법이거든요. 또 크로닉한 분들이 많아서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엔세이드나 아날게직을 롱텀으로 그리고 또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사실 환자들한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지 되게 고민스럽고 또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혹시 이렇게 크로닉 디지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장기간 엔세이드라든지 아날게직을 사용할 때 그 교수님께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중간에 어떤 과정,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또 어떤 중단과 또 사용 용량을 반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이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일단은 그러니까 크로닉 페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말씀도 많고 말을 좀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요. 최대한 이제 부작용을 약간 호소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약 처방한 걸 최대한 리뷰를 좀 해보고요. 엔세이드는 이 멀티플 아스라이티스 환자 말고는 제가 뭐 그 2주에서 뭐 6주 이상 이렇게 크로닉하게 사용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트라마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오피오이드에 비해서 어딕션이 적다고 보고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젊은 환자분들한테는 어딕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처방하기 전에도 꼭 이제 워닝을 하고요. 이게 젊은 환자분들한테는 내가 널 위해서 처방을 하긴 하지만 어딕션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의사로서 진통 효과를 위해서 처방을 하긴 하지만 너도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에듀케이션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물론 환자분들께서 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또 뭐 이거 저희가 오늘 설명해드린 건 비마약성 진통제이긴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이런 트라마돌 계열의 이런 그 오피오이드가 아닌 비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할 때도 최대한 좀 워닝을 하는 편이고요. 엔세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이미 크로닉하게 오래 써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엔세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스파인 페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기간만 쓰고 좀 안 쓰는 편이고요. 중간에 뭐 디지즈가 뭐 이렇게 어그러베이션이 됐을 때 그때만 또 단기간 쓰고 좀 빼는 편이기는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갑자기 환자가 뭐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고혈압이 생겨서 뭐 순환기내과에서 약을 먹어요 하는 경우에는 엔세이드 같은 곳은 다시 이제 빼고 뭐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사항이 없으면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